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쪽이고요. 25쪽에 일단 이 내용을 먼저 봐주시겠어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직접 연구자가 구한 원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 묘라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럼 그 어르신들이랑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수첩에 만약에 그 내용들을 적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1차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료집을 묶어냈다. 그러면 그것은 2차 자료가 되겠죠. 1차 자료, 2차 자료의 뜻의 차이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현상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조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앞서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배웠죠? 양적 연구에서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요, 주로 질적 연구에 쓰이겠죠? 얘는 주로 질적 연구에 쓰인다. 그러면 얘는요, 문헌연구법은요?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둘 다 쓰여요. 둘 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과 곁들여져서 함께 쓰여요. 이해하시나요?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쓰인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앞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페이지 하나 넘어갈게요. 자, 제일 처음에 문헌연구법 나옵니다. 문헌연구법은 말 그대로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문헌이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로 인쇄된 책만 생각해요. 근데 책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 일기라든지 편집글이라든지 또는 어떤 법률 조항이라든지 또 뭐 통계청에서 띄워놓은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모두 다 문헌연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면 꼭 여기 나와 있는 이 책만 연상하는데 책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쓱 긁어서 활용하는 자료들도 다 문헌연구법에 해당한다. 라는 거고요. 문헌연구법의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자료조사법인 질문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여러분들 보통 논문 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구 방식이 설문지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싹 걷어서 분석하는 그렇게 설문지를 활용한 방식을 우리는 질문지법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 어울리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질문지법에서는 연구 대상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택해서 질문지를 배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여러분에게는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이제 곧 투표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고 딱 나오면 투표 종료 시점이 오후 6시가 오후 6시만 되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종료 시점 띡띡띡띡 하면서 누가 당선되었습니다 하고 바로 나와요. 누구 당선 예정.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투표함을 미리 까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죠? 출구조사라는 걸 하죠. 출구조사를 해요. 출구조사도 대표적인 질문지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출구조사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하다라고 TV가 예상을 할 때 그러한 예상이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들을 전체로 다 조사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5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서 뭘 하냐면 표본 집단을 뽑아요. 표본 집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모집단이라면
그 중에 표본 집단을 예를 들어서 뭐 0.1%를 뽑겠다. 그럼 5천만 명 중에서 0.1%면 몇 명이에요? 5만 명이죠, 5만 명. 5만 명도 상당히 많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0.1%의 표본 집단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누구 찍었어요? 하고 출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예정, 당선 확실시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당선 예측 보도가 틀리지 않으려면 이 표본 집단을 어떻게 뽑아야겠어요? 잘 뽑아야겠죠. 잘 뽑아야겠죠. 어떻게 뽑으면, 예를 들어서 표본 집단을 모조리 다 경상도에서만 뽑으면 되겠어요? 또는 모조리 다 남성으로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예상이 가죠. 즉, 표본 집단이 모집단 안에서 그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고루고루 균형감 있게 잘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이런 연구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등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평선 고등학교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흡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100%로 나오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전국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대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를 잘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본을 뽑아야겠어요? 서울에서도 어떻게 뽑고, 전북에서도 어떻게 뽑고, 도시 지역에서도, 시골 지역에서도 남학생 대상으로, 여학생 대상으로, 잘 사는 지역에서, 못 사는 지역에서도 뽑고, 이렇게 고루고루 표본 집단을 뽑아내야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지법에서는 연구 대상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질문과 답지를 구성해야 됩니다. 당신은 학교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척도를 3가지로 만든 거네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설문지 조사할 때 척도는 5가지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 학생들이 체크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하면 전체적인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각각의 문항을 구성할 때 유의점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자료조사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실험법이에요. 실험법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그 사회화 사색 공부를 1시간 더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럴 때 제가 A 집단, B 집단 나눠서 A 집단은 1시간 더 공부시키고 B 집단은 그냥 재우고 이렇게 했었죠. 그 방식이 실험법이에요. 실험법. 이해하죠?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눠서 A 집단에는 내가 가하고자 하는 실험 조건을 가하고 B 집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게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가하고자 하는 그 가설의 그 주제 실험만 한 집단은 가고 한 집단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보고 내 가설을 증명하는 방식이 바로 실험법이 되는 거예요. 실험법. 그렇죠? 그때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제가 A 집단에 사회화 사색 공부를 1시간 더 시켰어. 그러면 그 집단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실험 집단인 거예요. 실험 집단. 반면에 B 집단은 그러한 실험 조건을 가하지 않았죠. 그냥 재웠어요. 그런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통제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실험을 가지 않고 그냥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하게 해서 통제했다 그래서 통제 집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제가 사회화 사색 공부를 1시간 더 시켰다. 자, 사회화 사색 공부를 1시간 더 시켰다. 그랬더니 성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거의 상관관계를 제가 보고자 연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회화 사색 1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타나게 된 성적 변화가 여기 지금 안 보이네요. 종속변수. 다 지워졌어. 어떻게?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러니까 4사 1시간이라는 실험 조건을 가했던 게 독립변수인 거고 그에 따른 성적 변화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독립변수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화하고 그 변화치를 보고 분석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실험법이다라는 거죠. 실험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봅시다. 참여관찰법. 말 그대로 참여관찰법은 참여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수업하고 있는 장면을 다른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교실 뒤에 들어와서 물끄러미 바라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업 참관한다고 하죠? 그게 참여관찰. 참여관찰을 줄여서 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관찰법은 주로 이제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 서양인들이 그런 원시 부족들 신기해하면서 연구할 때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습성을 읽어내는 연구를 많이 수행했어요. 그게 이제 참여관찰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뭐 연구자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을 연구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장 참여관찰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3학년들의 교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쉬는 시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수업 시간에 어떤 자세로 수업을 받는지, 그걸 보고 연구하면 그게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참여관찰법으로 연구를 할 때 어떠한 주의점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내용 중요하니까 제 밑줄 쳐볼게요. 연구자는 자신의 행동이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대로 그 현상을 읽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참여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여기 지금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참여관찰법의 그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관찰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튼튼이 부족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튼튼이 부족의 결혼 문화를 연구하고 싶어서 내가 그 부족 안에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결혼을 안 해. 황당하죠? 황당해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묶어 설명하면 연구자가 그 집단 안에서 같이 생활하며 그 집단에 동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 문화를 연구하러 들어갔는데 실제로 내가 그 부족이랑 결혼한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 문화인류학 그 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연구하다가 거기서 결혼해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참여관찰법의 특징, 장점과 단점 연결해서 나오는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면접법 설명할게요. 면접법은요, 면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하시다가 뭔가 고민의 지점들, 친구와의 갈등이나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 나누고 상담하잖아요. 그게 면접법이에요, 면접법.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이랑 대화 나누고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의 특징, 에 대해서 그걸 해석하고 그거를 선생님들의 어떤 교수 지도나 뭐 진로 지도에 활용을 하게 되겠죠? 면접법이요, 면접법. 다른 말로 면접법을 영어로 인터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수행평가를 한다. 면접법이죠, 면접법.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생활을 연구한다. 면접법으로 연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학년 학생이랑 대화 주고받으면 돼요. 3학년 학생 인터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면접법이다. 그래서 면접법은 연구 대상에 대해 잘 이야기해줄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물어볼 내용을 미리 정해서 가서 만나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면접법의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면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연구에서, 그다음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주로 양적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문헌연구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에서 모두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